컨소시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행하시는 분은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소거가 안 됐으면요 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조봉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실 박종욱 교수님, 한정수 교수님, 그리고 함주영 교수님 다 참석을 하셨고요. 발표자 이외의 분들은 일단 마이크를 오프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Q&A 시간에 오디오 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회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기업이나 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신규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후 학교로 잡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국내 대학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외 대학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400개 대학이 아니고 4만 개가 되니 가능성이 100배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대학뿐만이 아니고 해외 대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 교육질이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박사 또한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교육 연구가 뭐 K-팝이나 K-드라마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도 한국 연구자들 연구 역량이나 또는 한국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의 강함 그리고 주요 연구 대상인 한국 기업들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한국 박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제가 쭉 살펴보면은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먼저 자리 잡은 카이스트에서 MIS라든지 OR 쪽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로 잡을 잡기 시작을 하더니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나 일부 대학에서 마케팅 등으로 다른 해외로 교수 잡을 잡고 있는 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전공 분야에서 글로벌리 많은 분들이 다 해외로 잡는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해외로 옮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닥터럴 컨소시엄을 Study Inside, Job Outside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자리 잡은 분들의 경험을 듣는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전략 전공이고 현재 유럽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박종욱 박사님이 먼저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한정수 박사님, 마케팅 전공이시고 중동에 소재한 대학에 계신 한정수 박사님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주연 박사님, MIS 전공이고 중국 대학으로 이렇게 임용을 하시게 될 분들의 순서로 발표를 끝내고 마지막 10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발표 자료는 미리 다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제 PPT를 띄우시겠지만은 혹시 참고 문제가 있으면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발표 내용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몰아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욱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이거를 스크린 쉐어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면 네. 네. 네, 가능합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 옆에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인사조직 전공으로 임용을 했고요. 실제로는 제가 2016년에 HRM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자리가 한국에 바로 유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육대학교에서 바로 임용을 했고
그 있는 와중에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2017년에 유럽으로 옮겨서 그 이후로는 계속 쭉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국내에서 박사를 하고 외국에서 이제 잡을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키 테마가 되겠는데요. 저는 글로벌 그 잡마켓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아는 바가 없고 제 경험에 비춰서 이제 유럽 상황이나 뭐 제가 있는 그런 영국이나 그 아일랜드 이 정도 이 컨텍스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 그 이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파이낸셜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어가지고 잡마켓을 조금 그 신규 채용을 조금 프리징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만 제가 그 약간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스쿨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 스쿨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비즈니스 스쿨 소속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다 돈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종목과 다르게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프로페서도 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과대인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신규 채용하려면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허락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학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항상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유입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또 다음 학년도 석사나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실제로 저희가 그 또 스크리닝을 하고 잘라내고 있지 뭐가 미달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더 많은 교수님들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 조인하신 분들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얼굴도 뵙지 못한 여러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번에 9월에 돌아가면 또 인사 나누고 그러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비드하고는 일단은 크게 이 상관없이 일단 한국의 바운드를 벗어나서 이제 잡을 찾겠다. 그런 관점의 어떤 전환을 가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항상 잡은 있어요. 항상 어디에든 뭐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여러 가지 사이트 이제 그 이그젬플 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공하고 프로페서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있을 겁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 많은 해외 대학들이 이제 그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했냐, 뭐 PhD는 어디서 받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이제 많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예, 제 관점에서는 어디서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굿뉴스 쪽이었고 이제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하자면은 상관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왔던 다만 여기서는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보통 그 사이트들하고 이제 누구누구 뽑겠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게 머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당 부분 PhD를 AACSB Accredited School에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부분의 이 포스팅에 제가 그걸 봤는데 물론 한국에 ASSB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는 학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아주 이제 크리티컬 당락을 결정짓는 처음에 인터뷰를 인바이트하고 안 하고 문제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항상 일은 있다, 잡은 있다, 어느 전공이든 간에. 근데 본인께서 이제 그 어트랙티브한 잡 캔디디시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유럽 같은 경우에는 ABS 저널 랭킹이라는 거를 써요. ABS 저널 랭킹이라는 쓰는데 이거는 풀 리스트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보통은 그 ABS 3 정도 레벨에서 몇 개가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뷰도 초청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ABS3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인사 조직 전공하다 보니까 혹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들어보셨나요? 그게 ABS3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보통.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통 잡을 먼저 이제 그런 것들 리퀘어먼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로컬 인터내셔널 캔디들이 다 그 정도 스펙은 되겠죠. 그러면 뭔가 엑스트라를 더 갖고 있는 게 저희 그 네이티브도 아니고 저기 외국인으로서 그런 것들 포지션이 되게 중요할 텐데 FT50 되게 좋아합니다. FT50가 굉장히 그 어트랙티브한 어떤 캔디데이시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인 것 같아요. FT50 리스트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자기 본인 전공에 어떤 저널들이 FT50에 이제 들어가는지. 예. 기승전 연구실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잡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랭귀지 이제 영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문제인데 핑계거리가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꾸준히 그냥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언어 역량을 기르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라는 게 한두 달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티칭 부분인데 한국에 계시더라도 요즘에 그 영어 과목을 많이 그 영어로 해야 되는 과목들을 가끔 개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잡을 구하거나 그럴 때 3일 때 갈 때나 다른 대학들 보면은 한 번도 그 티칭 이밸루에이션 스테이트먼트를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외국은 반드시 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영어로도 수업하면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조금 티칭 이밸루에이션 그 한 번 정도는 잘 받아 놓으시면은 계속 그거를 갖고 이렇게 계시면은 특히 외국에 잡마켓 지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3학대 천명도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해외 어떤 그 잡 지원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리트머스 테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요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는 당시에는 잡 오픈이 열린 데가 없었고 3학대는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외국에서도 저한테 관심을 가질까 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에서 일단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히스토리가 이제 졸업을 2016년에 하고 삼육대학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는 해외 취업을 계속 준비했었어요. 한번 이렇게 리트머스 테스트 해보면서 그게 뭔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콩에는 시티 성시대, 호주에 있는 모나쉬 그리고 세 번째 그걸 거쳐가지고 파이널 라운드라고 적어놓은 건 제가 파이널 라운드 캠퍼스 비짓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갔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세 번째 그 해외 잡 마켓이었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오퍼를 받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호주에 있는 좋은 대학인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에서 이제 인터뷰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도장을 찍은 상태라 의리상 이렇게 참석은 안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전공에 맞는 그 일이 있는지 잡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구글 해보시면 됩니다. Assistant Professor in 전공 in 지역 해서 아카데우스 jobs, 하이어에드 jobs, 유니에드 jobs 그리고 AOM 그 저희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략 포함해서 아카데미 메이저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포스팅들이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이건 단순하게 그냥 구글해 보시면 됩니다. 리트머스 테스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질문이 이거였죠. 관심을 가질까 저한테 이런 CV를 보내면은 이렇게 제 어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잡이 어떤 인터넷에 떴는데 그거를 직접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가가지고 이렇게 다 기입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가지고 CV를 잘 정리해서 그냥 딘한테 보내세요. 그냥 아니면은 그 학과장한테 나 이 잡 포스팅 봤는데 어떨 것 같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도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미국 여러 줄을 때도 한번 제 10일 보내봤었는데 초창기 2016년쯤 17년쯤에 대부분이 이제 답장해주고 이렇게 지원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카이프 같은 거 하면서 학장님들이나 이제 아니면은 서치 커미티 체어겠죠. 그런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가면서 쭉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하는 일이 저한테는 이제 뭐 질문 안 해요. 보통이 그분들이 피치하는 타임이에요. 그때는 우리 학교가 어떻고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고 쭉쭉쭉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쯤에 제가 질문만 하면 되죠. 그래서 내 지원을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10일 먼저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엔 학장님이 서치 커미티에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지원할 때 커버레터에 누구누구 학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 나눴고 나보고 지원해보라던데 이런 것들 저는 실제로 써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학장님이랑 얘기해보고 뭐 지원해보라고 했더니 서치 커미티에서 인터뷰 인바이트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아주 작은 어떤 매니플레이션이지만 그런 조작 같은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트머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학장님이랑 얘기하고 이런 우리 콜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파이널 인터뷰까지 다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레퍼레이션은 하나는 인터뷰고 하나는 잡톡이에요. 인터뷰 퀘스천은 찾아보면 또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아카데믹 잡 인터뷰 퀘스천 자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냐면 좀 무식하게 했어요. 저도 이제 삼형대에 있으면서 조교수로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리뷰들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 다 열심히들 준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질문들을 쭉 뽑아보니까 정말 한 100개도 넘고 200개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버랩 되는 걸 이렇게 줄이니까 한 60, 70개 퀘스천이 되더라고요. 그걸 정말 무식하게 다 답을 달았어요. 제 영어로. 보통 인터뷰까지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일 정도 이제 그 여유가 있거든요. 답을 다 달아놓고 정말로 다 외웠어요. 진짜. 정말로. 그리고 인터뷰 여러 군데서 했다고 했는데 인터뷰하다가 예상치 못한 거나 이런 질문들은 또 답을 달아놓고 또 업데이트 해놓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거든요. 보통은 한 4가지인 것 같아요. 에어리가. 하나는 fit, research, teaching, CV인데 fit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왜 지원하려고 그러지? 누구 아는 사람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고 리서치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teaching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뭐 티칭과 관련된 필로소피가 뭐냐, 어떤 거 해봤냐, 그리고 어떤 과목 가르치고 싶냐, 뭐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해본 적 있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볼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가끔 버벅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어떻게 해? 인게이지먼트 잘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대부분 아시아 학생들은 말 잘 안 하고 잘 떠들지도 않고 외국 애들 하얀 애들만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드레스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꼬여요. 네. 이런 부분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V 같은 경우에는 딱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아이템이 제 이력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 이력서를 볼 때 이 관점에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터뷰어인데 너무 오늘 캔디데이트 싫은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책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인터뷰어라면 내 CV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멘탈 이제 익스페리먼트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리서치 세미나인데 보통 1시간입니다. 그래서 Q&A 하고 1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프레션을 줘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이거는 세 번째 포인트는 제 조언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미 토픽을 다 정하고 준비했던 터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 그 해외 취업할 때 본인 얘기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페이퍼 하지 말고 가장
컨트로버셜하지 않은 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질문이 한두 번 발표하다가 오기 시작하면은 끝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고 안전빵인 어떤 토픽들을 좀 정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이후에 이제 팔로우 리서치 프로그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AMJ 낼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안 내면 되고 안 되면 되는 거지 말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어찌됐든 앰비셔스하고 인트러스팅한 뭐 어떤 그런 얘기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했냐?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똑같아요. 인터뷰랑. 근데 잡을 가졌다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리뷰나 이런 것들 뭐 취업 과정, 아카데믹 잡 취업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1시간짜리 스크립트 만들고 싹 다 외웠어요. 한 달 동안. 인터뷰 첫 번째 first round 인터뷰 한 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또 한 달 정도 뒤에 캠퍼스 비지터라고 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 외웠어요. 정말로. 1시간 동안 저는 안 건드리면은 아주 네이티브에 못지 않게 1시간 동안은 그냥 제 리서치 관련해 쭉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practice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어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넘어가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퍼스트 라운드를 스카이프든 요즘에 이제 줌으로 많이 하겠죠. 화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fit, research, teaching, CV 관점에서 이걸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홈워크를 숙제를 했다는 그 임프레션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컷이 되면은 파이널 라운드로 가게 되는데 이제 캠퍼스 비짓이죠.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더풀 파트 오브 인터내셔널 잡 헌팅이라고 그랬는데 비행기 표면 호텔이고 밥값이면 다 비용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한 2박 3박 정도, 길면 3박, 짧으면 2박인데 와서 그냥 뭐 쭉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뭐 인터뷰 저도 해보고 했지만은 30분 보고 1시간 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진지를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리서치 세미나를 보통 아침부터 1시간 정도 하고 Q&A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컬티들 만나가지고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학생들하고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PhD 스튜던트나 뭐 학부생이나 뭐 이렇게 어레인지 돼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한 대여섯 명을 뵙게 되는데 딱히 할 질문도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했던 질문 또 하세요, 그냥. 이건 좀 쉬어가는 페이지여야 돼. 이게 인디비주얼 인터뷰 같은 경우. 그러면 점심도 또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있고 쭉 하다가 오후에 끝날 때쯤 패널 인터뷰에서 이제 학장님, 서치 커미티, 뭐 체어나 여러 패컬티들, 시니어 패컬티도 모여서 패널 인터뷰를 1시간 동안 또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주제는 많이 안 벗어나요. fit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 CV, 티칭 이거 안 벗어나거든요. 다 거기서 논다고 보시면 돼요. 형식만 포맷만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제일 그 시티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을 데려가서 이제 또 밥을 먹겠죠. 이쯤 되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be yourself 그러니까 본인이 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게 사람들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면 이게 별 정말 정신줄을 놓치지 않는 이상 밤 8시 9시 돼서도 이게 연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본인 얘기들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홍콩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리서치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그 학교에서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좀 붙여주신 거예요. 그 디너에. 그랬더니 왔더니 밥을 먹는데 그때가 2017년 하니까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하니만이 촛불 사태가 막 있을 때예요. 저는 열심히 이거 준비하느라 그런 거 시사에 관심이 있었나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근데 그 패컬티 분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시사나 뭐 자기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 올드보이가 좋더라. 저는 올드보이가 재미없었거든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이 리서치 좀 한 소셜한 부분들에 있어서 토픽들도 조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또 그게 곤욕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홍콩 이후에는 뭐 아일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갈 때는 꼭 이렇게 그쪽 나라 이슈나 이쪽 나라 이슈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토픽들도 한두 개씩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이고요. 마지막 잡통 얘기만 여기서 좀 하죠. 그 팁인데 Q&A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체어분들이나 학장님들이나 이렇게 되면은 체어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린이 가장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한두 번씩 들어봤을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슈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를 거의 안 했어요. 다 맞다. 이렇게 다 맞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험블을 하려고 했죠. 뭐 아예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걸 가지고 보통 이렇게 찍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디펜스하고 이러다 보면 더 이렇게 심연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분들 그 여기 체어분도 계시고 학장님도 계신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이렇게 나도 배우려고 오는 거다. 여러분들 지금 그 풀 프로페서 정교수나 체어 포지션으로 지금 인터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러닝 오리엔티드 애티튜드 이런 것들도 계속 모든 프로세스 중에 이제 그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행복한가요? 뭐 이런 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쉽지 않죠. 리서치 첫 번째로 저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항상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제 커런시죠. 제 돈이에요. 그 리서치 퍼블리케이션이. 그래서 항상 4스타 4, FD50 여기에만 이제 타겟해갖고 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죠 많이. 이거 계속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쭉쭉 내려가 봐야 이제 더 이상 카운팅도 안 되는 그 저널들도 있을 텐데 뭐 물론 그런 경험은 없고 그래 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저한테 밸류가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 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데 결국 리서치는 뭐 학교적으로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잘 되다 보면 저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높게 이제 타겟할 수 있는 부분에 항상 이렇게 그 염두를 해놓고 연구를 하고 있고 티칭 80에서 90시간 정도를 제가 해요. 1년에. 굉장히 좋죠. 뭐 한국으로 치면 15주 3시간에 15주 한 과목만 해도 벌써 한국 같은 경우 한 과목 시간이 벌써 비슷해지는데 이게 근데 로드가 적진 않아요. 저희가 한국인이고 그 외국인이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매번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숨어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마킹할 때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데 파이널 같은 에세이 같은 것도 여기는 실제로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얼마 없고 티칭 아워는 적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로드가 쭉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학기 말이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수로서 축이 이제 서비스예요. 어드민스트레이션 행정 쪽인데 제가 디렉터십도 몇 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도 주임 교수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저희 학교 그 스태프 그 행정팀이 굉장히 커요. 한 60, 70명 정도 있어가지고 거의 패컬티랑 거의 1대1이에요. 그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디렉터십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문서를 작업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미팅 같은 경우나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사인만 하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뭐 사람들은 저희 동료 교수님들 힘들다 하는데 저는 뭘 해서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편합니다. 예, 이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 인력들이 굉장히 크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아일랜드 생활, 그 트리니티 생활로 치면은 제가 저는 보통 수업만 끝나면 한국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말이면 또 들어오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갔다가 수업만 끝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걸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단 리서치만 저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해주고 티칭만 어느 정도 이렇게 킵업을 해주면은
밥값을 해주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선 비싸서 못 먹는데 기네스의 나라거든요. 맨날 그 교수님들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도 저는 술을 좋아해서 바에 가서 술도 먹고 얘기하고 놀고 집에 가고 또 리서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제가 한국에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데 혹여나 앞으로 커리어상이나 이런 걸 봐서 나라를 한 번 정도 옮길까 안 옮길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별로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박사님 매우 디테일하게 잡 잡는 그 과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팁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일찍 자르신 것 같네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참고 좀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 이제 두 번째 한정수 박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해주시죠. 네. 제가 스크린샷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톱 쉐어했습니다. 아, 예. 네, 두바이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12시쯤 됐나요?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예. 예, 스크린 쉐어 잘 됩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두바이 미들섹스 유니버시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본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 활동을 했고, 그 후에 2015년부터 약 3년 반 정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CK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여기 현재 있는 미드섹스 유니버시티에 임용이 돼서 현재 시니어 렉처러 인 마케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영국계 대학이라서 약간 한국이나 미국과 직급체가 달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시니어 렉처러라 그러면 약간 경력이 있는 조교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정도의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 경험은 사실 일천에서 얼마나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들섹스 유니버시티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영국 런던에 본교를 두고 있고요. 그 외에 3군데의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몰타, 두바이, 모리셔스 이렇게 총 3군데의 브랜치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여기 두바이 캠퍼스입니다. 두바이는 이제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만 보더라도 현지인은 한 10%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90%는 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국적은 총 한 140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일매일이 다이나믹한 생활입니다. 제가 왜 해외 학교에 임용을 준비했는지를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이유들입니다. 총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대학 교수 임용 경쟁률이 너무 높다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평가했을 때 저는 이제 한국 대학에서 그렇게 좋아할 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국내 박사고, 그리고 논문 실적은
꽤 있었지만 남들을 압도할 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졸업할 당시에 나이도 30대 중반이 이미 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교 임용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석사 과정은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해외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족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가 아직 어릴 때 해외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가족들과 많이 상의를 한 후에 해외 학교 임용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분명히 다르겠지만,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학교마다 아마 임용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임용되기까지 겪었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선 이제 CV나 커버레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한 후에 이제 인터뷰 오퍼를 받았는데, 인터뷰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부분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인터뷰는 HR 인터뷰였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하지 않았고요. HR 매니저와 다른 HR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먼저 이 지원자가 우리 학교랑 잘 맞는지부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과한 후에 이제 제가 원하는 자유로운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발표 면접을 거쳤고요. 그 후에 이제 학교 다이렉터, 그 다음에 뭐 시니어 교수들, 그리고 다른 시니어 매니지먼트 분들이 모여서 파이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캠퍼스에 직접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고 되게 힘든 인터뷰 과정을 겪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배려를 좀 해줘서 모든 건 전부 다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인터뷰 3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이제 프로비저널 오퍼를 받았는데요. 이제 확정적인 오퍼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제 이런 계약의 형태로 너한테 오퍼를 주고 싶다, 동의하느냐라는 이제 프로비저널 오퍼를 받고 난 후에 제가 동의를 하고 나서부터 레퍼런스 체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하면 최종 임용이 되는 거고요.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임용 프로세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3명의 인플로이먼트 레퍼런스, 그리고 2명의 비즈니스 레퍼런스, 그리고 2명의 캐릭터 레퍼런스, 총 7개의 추천서를 요구했는데 다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3개 인플로이먼트 레퍼런스라는 건 제가 최근에 일했던 곳 3군데에서 각각 슈퍼바이저한테서 추천서를 받아서 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레퍼런스라는 거는 제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랑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를 할 때 같이 일했었던 그 산하경력으로 같이 일했었던 그 회사분들께 이 비즈니스 레퍼런스를 요구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캐릭터 레퍼런스를 요구했는데, 이건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하다는 성격 관련해서만 추천서를 써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박사과정 동기들께 부탁을 해서 추천서를 받았고요. 다행히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해서 파이널 오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실질적인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힘들게 준비해서 해외대학에 이제 임용이 됐는데 생각보다 처우가 너무 안 좋으면 사실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은 잘 모르겠지만 두바이 쪽 대학들의 대학 교수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 얘기해본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금액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구조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샐러리인데 샐러리는 이제 기본급에 그리고 하우징 얼라운스, 그러니까 주거비. 말씀드렸듯이 90%가 외국인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 해외에서 다들 이제 잡을 잡아서 옵니다. 그래서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샐러리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이제 하우징 얼라운스를 현금으로 주는데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학교 사택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샐러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두바이 지역은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받는 모든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 제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베너핏으로는 뭐 비자 서포트니 이제 건강보험이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외국인이 생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두바이 노동법상 일하는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본인한테만 제공을 해주냐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제공을 해주냐 이거의 차이인데, 이제 보통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4인 가족까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1년에 한 해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오프 퍼니처 얼라운스라는 건 이제 정착비를 얘기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학교에서 보통 한 번 1회에 관해서 정착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착비를 활용해서 뭐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바이 대학 교수의 처우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 학교의 교직원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왔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다양한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이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외국인이고 다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코어워크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생각지도 못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코어워크가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재밌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단점도 당연히 있는데요. 뭐 영어를 다 사용하긴 하지만 다들 다른 액센트를 가지고 있고 쓰는 영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간간하다 있고요. 물론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액센트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겨서 항상 긴장 상태로 좀 아직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든 사람들 액센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미팅 같이 학과 회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코어를 할 때 항상 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중에서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심적인 외로움,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겪으시겠지만 좀 심리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해외 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팁을 하면 팁일 수도 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잡 오프닝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요. 뭐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마케팅 전공이신 분들은 이 마케팅 PhD 잡스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마케팅 PhD 잡스 사이트는 다른 잡 오프닝, 아카데믹 잡 오프닝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마케팅 관련 잡들만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인데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마케팅 잡을 대부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은 그 메뉴를 개편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기 힘든데 들어가면 캔디데이츠라는 메뉴에 전 세계 마케팅 박사의 졸업을 앞둔 아니면 또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자기의 레주메를 CV를 다 올려놓는, 자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보면서 저는 다른 분들의 이제 레주메를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았고 레주메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공부도 사실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해외의 교수 임용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해외 교수 임용은 사실 해외 교수 지원은 한국의 대학 교수 지원보다는 사실 간편한 편입니다. 커버레터와 CV만 준비가 돼 있으면 받고 가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메시지 이런 거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해외에는 이제 커버레터와 CV만 준비해 놓으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보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이제 티칭이 중심인지 리서치가 중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커버레터를 조금씩 맞춤화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칭이 중심인 학교는 아무래도 내가 교육 철학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해왔고 어떤 효과를 얻었고 앞으로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걸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서치가 중심인 학교는 이제 나의 리서치 뭐 관심사는 이렇고 내 리서치 실적은 이렇고 내가 앞으로 지금 리뷰받고 있는 리서치가 이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제가 자기 리서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커버레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만 해도 7개의 레퍼런스를 요구했고 각각 다른 종류의 레퍼런스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외 임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주변 분들, 지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아예 슈퍼바이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 이런 분들에게 미리미리 부탁을 드려서 해도 되겠느냐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제가 해외 임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로는 어떤 논문을 쓰든 다 영어로 논문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SSCI니 탑저널이니 ABS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저널의 논문을 쓰게 되면 당연히 영어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이제 연구들 경우에는 그냥 한국 논문에 내는 경우 등재진 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때 내더라도 다들 영어로 작성해서 논문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도 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강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일부러 영어 강의를 맡아서 꾸준히 몇 년간 영어 강의를 진행해서 이제 제 레주메에 난 영어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학교 가더라도 영어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 강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지원 학교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야지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타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사실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메인 캠퍼스만 두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이 브랜치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도 한데 이제 서구권, 호주나 뭐 미국이나 이런 쪽 학교들과 현지 학교들이 합작해서 세우는 현지 합작 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형태가 다양하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 어떤 형태의 학교를 지원할지를 고려해서 한번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조봉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잡마켓은 상당히 많이 닫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서 해외 잡마켓은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교수 임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이메일과 연락처인데요.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한테 조금은 생소한 지역인 중동에 소재한 대학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주연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주연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앞선 두 분 교수님 발표 저도 정말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중국 대학에 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학기에 북경 이공대학에 조교수로 지금 부임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특히 해외 중에서도 중국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정말 많은 중국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다음에 대학의 중국 대학의 교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용 조건과 과정, 그리고 이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학으로 석사를 받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MIS로 현재 박사를 2017년 2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경희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 관광과 스마트 도시가 이제 주요 연구 컨텍스트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공공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 그다음에 그 데이터와 지식의 관리,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저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맥락이기도 한데 제가 일단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학령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약 20세 미만의 학령 인구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곧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대학 정원이 점점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향후 한 20년에서 20몇 년간을 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말고 혹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 대학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추세가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뭐 싱가포르 등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 오게 되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유럽권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교환학생이든 어떤 유학생이든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한국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학생들을 좀 케어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면 향후 만약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 그 학생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고민이 조금 있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고 그 해외로 눈을 돌리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MIS 전공이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중국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연구자로서 좀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기 위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과학기술 투자나 그다음에 관련 인재들, 교수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그 인재들 등 많은 그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중국을 제 이제 타겟 국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대학이 개수를 보시면 지금 전체 대학 수가 현재 본토에 약 2,956개, 거의 3,000개 정도의 그 대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 현재 이제 졸업하는 그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약 2천만 명 정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체 인구의 약 한 40%에 해당하는 수가 학생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해에 약 600만 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학교도 많고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이 중에 이제 만약에 내가 중국에 있는 학교로 잡을 잡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그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C9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보면 아이비 리그가 있듯이 중국에도 C9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는清华대, 그다음에 북경대, 그다음에 푸단 복단대, 그다음에 뭐 상하이 교통대 등등 어떻게 보면은 현재 세계 탑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9 대학들이 C9 리그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E9 리그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E9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 그러니까 이런 공대 축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학교들의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인을 하게 된 북경 이공대를 포함해서 슌칭대학교, 그 다음에 뭐 하얼빈 공대 등등 현재 9개 대학이 이 E9 리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에서의 어떤 명문 대학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2가지를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985 프로젝트와 211 프로젝트입니다. 985 공정 또는 211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지원을 통해서 뭐 장학금이 냈든 아니면 연구비가 냈든 이런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을 어떤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는데 985는 조금 더 핵심 세계 수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9개 대학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211 대학은 211 프로젝트는 국가 중점 대학이라 그래서 약 100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85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211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북경 이공대학은 E9 리그에 이제 포함이 되는 학교이면서 985 프로젝트와 211 프로젝트에 모두 함께 이제 소속이 된 연구대학입니다.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지어진 이제 중국 최초의 이공계 공학대학이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가게 되는 어떤 경영대라든지 이런 사회과학, 인문 분야의 대학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대학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211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학교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985, 39개 대학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C9 리그 대학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박스 안에 많은 대학들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대학들이 현재 베이징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수도에 있는 대학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과 어떤 많은 이렇게 좀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중국 대학의 교수 제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교수,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조교수에서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를 승진하기 위해서 각각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교수 레벨을 어떤 학교는 전임 강사 또는 렉처러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위로 부교수, 정교수 이런 시스템을 가진 학교도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교수로 약 3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3년 동안 요구된 리퀘어먼트를 다 채우게 되면 3년 후에 이제 부교수로 승진을 하고 부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정교수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경우는 조교수에서 정교수까지 승진하는데 6년 만에 올라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어떤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조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저널에 한 3편에서 4편 또는 ESI 저널에 1편 정도 요구를 하는데요. 이 인덱스 저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JCR 쿼터 2 정도 이상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ESI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MIS 분야, 그러니까 MIS에서는 뭐 MISQ 또는 ISR,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저널에서는 뭐 SMJ, AMR, AMJ 이 정도의 이제 저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논문의 실적이나 어떤 성과 평가를 할 적에 논문 저자, 그러니까 본인이 주저자인 경우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1저자 또는 교신 저자의 경우만 카운트의 대상이 되고, 그 외의 저널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승진을 위한 어떤 심사에 대한 조건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 과제인데요. NSF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래서 어떻게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연구재단인데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공대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재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 과제를 1개 이상 수주를 하는 게 또 조건이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만 되면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교수,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 레벨에서 각각 요구하는 게 연구와 연구 과제, 그리고 강의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논문의 편수나 과제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게 이제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임용에 들어가기 위해서 임용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냐, 또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JCR 쿼터 1 또는 ABS 3 또는 ABDC A급 이상의 저널로 3편에서 4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4편 정도를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들이 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쓰여진 논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시점에서 페이퍼 페이지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 조교수한테는 강의를 실제 했는지의 여부는 뭐 경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영어 강의 가능자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반면에 강의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저널 1~2편 정도. 그런데 이제 반면에 강의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어 강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의 교수 임용 과정은 앞서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상당 부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도 앞서 교수님께서들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조건 논문이에요. 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덱스 저널의 논문을 4편 1저자로 준비하고, 근데 이 정보를 사실 제가 초반에 중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중국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잘 몰랐고요. 사실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저희 전공의 그 웹사이트에서 보고 그 교수님께 컨택을 한 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논문이 조금 모자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대학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논문에 특히 1저자, 물론 재학 중에는 교신은 거의 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1저자 논문으로 4편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좀 시간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탑 대학들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학교마다 이 요구하는 편수라든지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앞에 조건에서는 사실 조교수한테는 어떤 강의 경험이 요구되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미션 할 때 한 45학점 정도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영어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 학기부터 영어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 모든 강의를 전부 영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어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 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타 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기준 조건에 맞춰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CV, 그다음에 커버 레터, 그다음에 제 증명 등을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지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지원을 하고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지 대학에 한국인 교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서류가 제출이 되고 나서 아마 비공식 인터뷰를 첫 번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내에 HR 담당 교수님과 관련 이제 직원과 해서 비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공식 인터뷰를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공식 인터뷰는 현재 캠퍼스 비짓을 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패컬티 교수님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학교 투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인터뷰를 잡은 그때쯤 학교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학교 AACSB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제가 캠퍼스 비짓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카이프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발표했던 내용들은 이제 자기소개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와 강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었고, 대략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단과대학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일단 저 통과가 됐는지 패스 여부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단과대학에서 이제 만약에 패스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본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 오퍼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회의가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쿼터별로 한 번씩 열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가 작년 9월 초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본부의 미팅이 열린 게 12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 오퍼를 받은 게 사실 올해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입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국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되면서 그게 조금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까지 쭉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입국을 위해서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학교가 포함된 시 또는 이제 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취업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시에서 취업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받기 위한 서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학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범죄 사실 경력서 뭐 이런 등등인데요. 그런 서류 중 일부 서류는 이제 중문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고, 그 번역에 대한 공증, 그리고 중국 대사관의 인증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는 단계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허가를 받은 후에 국내 이제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인 Z 비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R 비자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R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탤런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히 주는 그런 비자인데요. Z 비자와 R 비자의 좀 차이는, Z 비자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라서 제가 이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거류증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국가에서 거주하기 위한 거류증을 받고, R 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류증을 별도로 받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을 특히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앞에서 그 현지에 계신 한국 교수님이 계시다고 했고, 그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 대학에 보다 수월하게 이렇게 노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는 2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지 대학 교수님들과 관계를 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컨퍼런스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MIS 같은 경우는 뭐 ICIS, PACIS, MCIS와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학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CSWIM과 그다음에 위습이라고 해서 CSWIM 같은 경우는 중국 학자들이 주로 하는 중국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중국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의 학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열리는 ICIS급 규모의 어떤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습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지역에서 주로 열리는 이비덴스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회가 이제 굉장히 좋은 학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어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퍼런스 활동을 하실 때 특히 저도 그렇지만 영어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적극성과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 교수님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지 대학에 계신 교수님을 제가 박사과정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런 지도 교수님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에 계신 현지 교수님들과 연구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학생이라면 교환학생으로 가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졸업을 하셨다면 포닥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 조교수 포지션이 났을 때 지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시라면 현지에 있는 중국에 있는 중국 대학원생들과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오늘처럼 이런 닥터럴 컨소시엄, 또 인터내셔널 학회 닥터럴 컨소시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DC 멤버가 되면 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연구를 한다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구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것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공학회 웹사이트를 또 충분히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서치게이트나 링크드인에서도 구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아직은 제가 아직 현지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교수님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장단점을 조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를 위한 최대한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티칭 로드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2과목 정도 티칭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한 과목이 보통 한 2학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각 교수님들의 어떤 시간이나 일정에 맞춰서 한 학기 수업을 4주 또는 8주 또는 16주에 맞춰서 끝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 연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요.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의 경우는 아무래도 언어 장벽.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어를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아까 리ኳ이어먼트 중에 연구과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프로포절이 중국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역을 맡기게 되는데 그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으려면 중국어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물은 주저자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강도가 좀 높고 그다음에 교수로 임용이 된다고 해도 석사 학생이나 그다음에 박사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수가 마스터 슈퍼바이저 또는 닥터럴 슈퍼바이저라는 타이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대체로 아마 연구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함주현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는데요.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본인 성함하고 그리고 전공 분야 말씀해 주시고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지적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오디오 온하고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면 될까요?
네, 하시죠. 네. 네. 저는 박종욱 교수님하고 한종수 교수님한테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박종욱 교수님한테는 그 티칭 이밸류에이션을 한 번만 이제 잘 받아놓으면 그러니까 한 학기만 잘 받아놓으면 그걸로 이제 계속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뭐 두 학기, 세 학기 이상 많이 좀 잘 신경을 써서 실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종수 교수님께는 그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를 요구를 하는 게 그 두바이 대학이나 그 가신 대학 특징인지 아니면 유럽 대학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들 요구를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부터. 그 티칭 이밸류에이션 관련해 갖고는 당연히 그 높은 점수가 쭉 높은 점수로 있는 영어 강의가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보통은 그 제 기억으로는 막 이렇게 정해놓고 1년 이내 걸 내라, 2년 이내 걸 내라 이런 표현은 안 쓰고 most recent one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미니멀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말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점수 중 하나 올려놓고 이거 다른 데서 연구하느라 바쁘니까 이거 계속 다음에는 또 쭉쭉 떨어지면은 좋은 거 제일 높은 거 내시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번은 그래도 또 하나 내는 것보다는 한두 번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신경 써서 정말 티칭 한번 해보시는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밸류에이션이 영어 강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어야 하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좋겠죠. 영어로 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외국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님들을 초빙할 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될수록 대부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영어 강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붙잡고 그냥 한두 번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예. 제가 아까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올 초에 졸업한 양유하라고 하고요. 전공은 인사조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정수 교수님께 그 레퍼런스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인터뷰는 많이 봤는데 사실 최종 레퍼런스 책까지 가서 파이널 오퍼를 받은 학교는 지금 제가 있는 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 정도 요구하면 아마 비슷한 유럽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이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종욱 교수님께서 저기 유럽 쪽에 계시니까 혹시 레퍼런스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요식행위죠. 그냥 논문만 쓰면 돼요. 논문만 쓰면 돼요. 뭐 다 마지막에 뭐 페이퍼 이렇게 깔려 있는데 레퍼런스 이상한 얘기를 하실 분도 없지만 그 레터에다가 그걸 보고 당락을 뒤집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거의 unlikely인데요. 거의 0에 수렴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예, 저기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분 질문 열심히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으로 지금 박사과정 4학기 들어가는 박찬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주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대학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셨고 오늘 발표를 또 너무 잘해주셔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걱정이, 물론 연구를 잘 해야만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언어적인 부분이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어를 뭐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부임하셔서 또 공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학교에서 모든 티칭이나 의사소통은 전부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중국어는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조인이 좀 늦어진 상황에서 중국어를 지금 좀 독학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EBS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국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석사라든지 박사 친구들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궁금한 점 또는 아예 교재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 궁금한 문장을 중문으로 하고 그 친구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직접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2~3시간 정도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도 어려워요, 상당히. 한자를 조금 많이 아신다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인의 특성상 성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익숙해지는 정도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어떤 튜터를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 그런 그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뭐 3년 계약이 끝날 때쯤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의사소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어젠다가 있으시고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컨소시엄의 성격상 이렇게 전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충분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의 장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 및 교육을 하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분들은 PT 자료에 보면 다 이렇게 이메일이라든지 또 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직접 연락을 하셔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진행하시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솔직한 얘기들을 해주신 우리 세 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코로나 이겨내면서 우리 각자 오늘의 결론은 이거죠. 연구입니다. 연구 많이 합시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